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38회입니다. 오늘도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웰터급 파트 3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복싱 매니아계의 지존 코토바 서준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웰터급에 대해서 2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헌즈와 레너드와 헌즈 그 전설적인 대결 얘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헌즈 레너드 시대 이후에 역시 또 80년대에도 재밌는 그 경기 선수들이 많았고 90년, 2000년대로 이어지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너드가 타이틀을 통합하고 나서 82년 2월이었죠. 브루스 핀치를 3회 KO시키고 그 경기를 끝으로 그 막막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WBA, WBC가 각각 새로운 챔피언을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 국내 이제 황준석 선수가 도널드 커리를 상대로 WBA 결정전에 나서게 되고 WBC는 영국의 콜린 존스 그리고 또 미국의 밀턴 맥그로리가 맞붙게 됩니다. 맥그로리와 존스는 결정전에서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대결에서 맥그로리가 판정승을 거두고 챔피언이 됐고 WBA는 아시다시피 7라운드에 한 차례 황준석 선수가 다운을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리의 그 발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도널드 커리가 WBA 챔피언을 승계를 받죠.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시대가 또한 3, 4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도널드 커리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도널드 커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게 이제 그 상대가 이제 황준석 선수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 복싱의 웰터급에 대해서도 조금 짚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황준석 선수가 도널드 커리랑 그 웰터급 결정전을 하리라고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 뭐 많은 복싱 팬들이라면 아마 다 아시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한국 복싱사의 최고의 이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예, 최고의 업셋을 몰고 오면서 황준석 선수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 전에 이제 황충재라는 아주 걸출한 그 아마추어 그 대표 출신의 웰터급 대표 주자가 있었는데 그 주자를 업셋으로 아주 극적인 업셋으로 꺾고 올라온 황준석 선수가 이제 그 레너드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도전자 챔피언 결정전에 이제 나서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그 이른 장면이죠. 그러니까 몇 년 전도 아니고 불과 10개월 전이에요. 10개월 전에 82년 4월에 황충재 선수를 KO시키고 그 이후에 12월까지 도널드 타이틀을 무려 5번을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WBA 2위까지 치고 올라가서 83년 2월에 결정전을 갖게 되는데 그 시합은 단순한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떠나서 3개월 전에 김득구 선수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또 같은 동료였습니다. 황준석 선수가 아주 절친한 동료였고 동아 같은. 그렇죠. 네. 김득구 선수가 이제 몇 년 선배였었고 그런 의미에서 황준석 선수도 정말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국민들로서도 좀 조마조마했어요. 미국에서 우리 선수가 희생이 됐는데 3개월 만에 또 이제 한국 선수가 미국에서 도전을 그렇죠. 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세계 타이틀 매치 단지 이제 복싱의 어떤 긴장감을 떠난 다른 좀 뭔가가 좀 뭉클한 불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됐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어요. 그 커리는 이제 아마추어에서 또 미국 국가대표를 했고 400승 6패 아마추어전적. 그래서 80년 그 모스크바 올림픽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모스크바 올림픽을 이제 미국이 보이콧하면서 프로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선수는 뭐 메인으로는 처음엔 메인 무대는 못 뛰었고 포트워즈가 고향인데 주로 로컬 쪽에서 했지만 그 대기로서 그러니까 장래를 굉장히 총만 맞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이제 레너드나 헌즈는 하고는 또 틀리죠.
굉장한 테크니션이고 또 아주 그 일발필도는 있지만 굉장히 정적인 거의 뭐 이 시합 때 움직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필요한 것만 하고 눈이 좋고 순간 스피드가 엄청 순간 빠르고. 스피드가 엄청 빠르고 또 그 좀 모션이 아주 이렇게 현란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 시합은 사실 이제 황준석 선수가 뭐 커리가 뭐 아마추어 미국 국가대표에 물론 대단한 저거고 그 황준석 선수가 언더독이었지만 그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과 얼마 전에 김두구 선수 사고도 있었고 했지만 일단 황준석 선수는 그 그냥 느낌이 어디 가서 이렇게 KO 패당하고 그럴 것 같지 않은 느낌. 네, 굉장히 터프하고 또 황준석 선수가 그 체형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불파이터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테크니션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디펜스도 굉장히 좋고 예. 뭐 질 때 지더라도 상당히 항상 안정된 복싱을 하고 또 매치 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시합을 봤는데 시합은 역시 미국에서 하고 그 테크닉이나 신체 조건에서 우세한 커리가 한 수 위였지만 그 커리를 한번 다운시키고 그 다음부터 커리가 아예 그냥 그 약간 수비 형태로 싹 돌아버리고 뭐 나중에 시합 끝나고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 공격이 후반에 없었냐 그랬더니 황준석 선수 머리가 돌 같아서 때리면 자기 주먹이 아팠다는 뭐 그런 그 했고 일단 웰터급으로서는 우리나라 첫 도전이었잖아요, 세계 도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의가 있었고 우리나라 웰터급은 지금 뭐 코드바님 말씀하시다가 그만두셨지만 그러니까 그 광복 이후 6.25 이후 뭐 강세철 선수도 웰터급으로 뛰었고 그다음에 뭐 임병모 선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저 장 회장님 장병호 회장도 웰터급 뛰었고 했지만 그래도 동양에서 어느 정도 레벨로 이제 인정받았던 게 이제 조민 선수가 있었고 예. 그 이후로 뭐 조민 선수 이후에 뭐 그 시대에 정영근이라든지 뭐 여러 선수가 있었지만 그 조민 선수를 이은 이제 그 이후에 뭐 이만덕 선수도 잠깐 있었지만 그 이후가 이제 황충재 선수, 뭐 황준석 선수 이제 이 웰터급의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을 잇는 그런 선수였고 황준석 선수는 사실 이후에 뭐 세계 타이틀 기회가 또 한 두어 번 더 있었지만 항상 뭐 안심은 하고 보지만 뭐 거기가 한계였던 그런 선수였죠. 황준석 선수와 도널드 커리 전에 앞서서 당시에 스포츠 동화, 주간 스포츠 양대지에서 이렇게 전문가들 예상한 걸 보면은 대부분이 역시 열세다. 그 좀 기대할 수 없는 경기. 도널드 커리의 여러 가지 전력이나 테크닉이나 또 한 방이 또 있는 아주 안정된 안정되고도 파워풀한 복싱을 한다는 측면에서 열세라고 봤지만 그 몇 분인가가 그런 또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도널드 커리의 체형이 황충재와 비슷하다. 그 스피드도 그리고 커리가 황충재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커리가 실제로 턱이 뾰족하고 턱이 뾰족하고 맷집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고 사실 미국의 이때 웰터급의 어떤 그 1번 타자는 말론 스탈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커리와 USBA 타이틀 매치, 그러니까 약간 북미 타이틀이 이게 무슨 세계 타이틀을 나가기 위한 그 자격 결정전 같이 했는데 이 시합이 사실은 말론 스탈링이 판정에 굉장히 불이익을 본 시합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말론 스탈링이 이겼다 그랬는데 판정은 2대1인가 2대0으로 커리의 승리가 됐고 결국 그래서 이제 커리가 세계 타이틀 그 자격을 갖고 나가고 말론 스탈링과는 후에 세계 챔피언 때 또 방어전에서 만나죠. 그래서 1차전보다는 커리가 조금 더 그 약간 더 그 마진을 넓히면서 이겼지만 말론 스탈링은 후에 또 얘기가 나오지만 그 굉장히 그 커리와는 약간 또 결이 틀린 굉장히 그 활발하고 그 좀 다채로운 그 공격과 수비를 구사하는 그리고 그 가드가 희한하죠. 말론 스탈링은 좀 그리고 커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정적인 하지만 일단 그 황준석 선수를 이기고 세계 챔피언이 WBA 챔피언이 된다면은 파죽지세로 방어전을 이어나가죠. 그래서 거기는 뭐 말론 스탈링 같은 선수도 있고 뭐 엘리오 디아스 아니면 또 그 모나코죠 원정 가서 그 이태리의 그 아주 이기고 우선 니노 라로카도 이기고 뭐 여러 선수 그리고 황준석 선수를 또 이겼던
그거는 트루히어는 밀턴 맥크로리랑 했죠. 어쨌든 뭐 이렇게 됐고 WBC 이제 맥크로리 얘기 좀 해주시죠. 맥크로리는 뭐 챔피언 되자마자 그 별명이 아이스맨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헌즈 비슷한 체형. 그렇죠. 장신 183cm 그리고 또 파괴력도 있고. 근데 이 맥크로리 문제점은 유리턱이었어요. 그러니까 헌즈도 맷집이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열이죠. 문제가 있었던 맥크로리고, 그래도 챔피언이 되고 난 후에 4번의 방어전에서는 별로 그런 그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컬이랑 양강구도를 잘 형성을 하죠. 그래서 85년 2월인가 두 선수가 이제 결국은 통합전으로 맞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MBC에서 경기를 중계를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생각 외로 일찍 끝나버렸어요. 예. 2라운드에 그냥 한 방으로 커리가 맥크로리를 한번 다운을 시켰는데 다시 일어났을 때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대로 한 방 맞고 이제 실신해버리는. 커리의 진가가 밝혀지고 맥크로리의 맷집이 없음이 이제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고 커리는 이제 이로써 이제 그 통합 챔피언이 되고 이제 또 탄탄한 또 그 장래가 예상되었는데 느닷없는 또 복병을 만나죠. 그래서 영국의 약간 크레이지한 로이드 허니간을 만납니다. 그래서 로이드 허니간은 뭐 여러분들이 그 정영길과의 시합에서 그 로브로 사건으로 아주 그 유명해진 선수인데 이 시합은 전혀 예상 못하게 그 허니간이 그 커리를 압승을 거두죠. 그러니까 허니간이 일단 도널드 커리는 기본적인 정석형의 복서고 허니건은 좀 마구잡이, 크레이지 그런 크레이지 모드가 발동되는 또 영국 스타일이에요. 뭐 자메이카 혼혈이지만 이제 영국인이고 그 복싱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그 영국의 원초적인 그런 파이터들의 기질이 있어서 커리가 그 밸런스를 거의 잡지 못하면서 뭐 완패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그냥 무난하게 그 종료 KO승을 거두죠. 커리가 이제 턱뼈가 부서졌나요? 어디 부상을 당해서 이제 턱도 나가고 눈도 찢어지고 해서 그냥 그 부상 기권 6라운드 종료 KO로 이제 허니건이 챔피언이 되는데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그래서 허니건은 일단 뭐 영국에서는 일약 그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지네처라든지 그 조니 범프스 같은 나름 강자들 전체 챔피언들을 뭐 2회 KO로 이기고 막 그 세를 올리죠. 지네처를 KO로 이긴 경기가 1라운드 45초인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웰터급 세계 타이틀 매치 사상 최단 KO 기록입니다. 그다가 그 호르헤 바카라는 선수에게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타이틀을 뺏겼는데 다시 제시합에서 또 찾고 어쨌든 영국에서는 굉장히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선수였죠. 그래서 바카에게 리매치에서 타이틀을 찾은 다음에 첫 방어전이 정영길 선수였어요. 정영길 선수 경기는 저희가 논란의 경기 리뷰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두고두고 좀 아쉬워요. 정영길 선수가 해볼 만한 상대였는데. 그래서 포인트는 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 어떤 룰의 이해가 잘못된 건지 어차피 로브를 맞고 5분까지는 쉬고 다시 시합에 임했어야 되는데 아마 반칙배를 아마 이제 정영길 쪽에서는 유도를 한 것 같고 그거를 감안을 한 것 같은데 이 반칙배에 대한 거는 참 케바케 건바이 건이라 똑같이 로브로 받고 넘어졌는데 어떤 시합은 기권패가 되고 그렇죠. 어떤 시합은 또 반칙패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테리 노리스 같은 경우는 공 올리고 쳤는데 또 반칙패가 되고 또 안 일어났다 그러면서 또 어떤 시합은 또 실격패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시합을 하는 장소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어떤 그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떤 그 조치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시합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맞고 그 로브로 맞고 쓰러져서 안 일어났으니까 뭐 실격패가 반칙패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저런 하고 아마 레프리가 코멘트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5분 안에 시합을 하라 그러든지 뭐가 있었는데 그런 걸 잘 이해 못하면 그냥 저거 하고 그런 시합이 이영철 시합 같은 경우도 물론 무조건 그거는 코이티아가 잘못했어요. 공 올린 다음에 때린 건 확실한데 일단 레프리가 카운터를 들어갔으면 뭐 카운트를 안 했어요. 카운터 안 했어요. 그냥 카운터 안 하고 왜냐하면 공 올린 다음에 맞고 넘어간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일어나라고만 조치를 했지 카운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좀 아쉬웠던 게 차라리 일단 일어나서 항의를 했었으면
경기 근데- 속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레프리한테 어필하려고 아예 들어 누워 있어서 일어나지 말란 식으로 되니까 레프리가 안 일어나니까 KO라고 지는 우기는 거. 근데 그 프랑스 레프리도 사실 그 레퍼리가 결정한 게 없어요. 그 레퍼리도 벙쪄가지고 본부석만 쳐다보고 땀 닦고 있었는데 결국 뭐 그 감독관과 이제 그쪽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에서 로브로 때리고 버팅한다 그래서 그거 어필하다가 맞아서 지가 맞으면 KO 패거든. 그러니까 심판이나 주최 측이 일단 지시에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영길 선수도 뭐 황준석 선수 못지않게 그 내구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랬던 선수인데 아쉽게 됐고 결국은 뭐 그 시합이 약간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영길 선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이제 받습니다. 근데 이제 로이드 허니간이 자주 등장하는 그 말론 스탈링에게 또 예상했던가요? 예상치 못했나요? 그 박빙이었는데 예상 전에. 9라운드 TKO.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좀 있죠. 네. 그 사실 WBA, WBC를 허니건이 이제 커리한테 타이틀을 뺏으면서 통합 챔피언이 됐는데 WBA를 반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댑니다. 무슨 WBA가 뭐 인종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좀 이상한 주장을 펼치면서 그러니까 WBA가 내세운 두명 도전자랑 하지 않으면서 그런 핑계를 대고 타이틀이 날라가서 이제 WBA는 말론 스탈링이 챔피언이 되죠. 그래서 같은 날 방어전을 하는데 정영길이 로이드 호니간과 시합한 날 말론 스탈링은 토마스 몰리나레스와 이제 콜롬비아 선수. 그 방어전을 하는데 그 경기도 6라운드 종료공이 친 다음에 몰리나레스의 펀치가 들어가서 현장에서는 말론 스탈링의 KO패가 선언이 카운터 됩니다. C죠. 카운트 아웃이 돼버리는데 결국 이거는 아니다 라고 이제 해서 추후에 노 콘테스트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스탈링의 타이틀은 일단 날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WBA 그 챔피언으로 올라갔던 몰리나레스는 챔피언 인정을 못 받죠. 못 받고 그냥 챔피언 땄던 것은 없던 일이 돼버리고 그 타이틀의 결정전을 마크 브릴랜드와 이승준이 이제 80년 2월에 하게 되죠. 그리고 WBC는 스탈링은 이제 WBC로 타겟을 돌려서 그렇죠. 허니간에게 도전을 로이드 허니간과 이제 맞붙게 돼서 그 경기에서 이제 스탈링이 9회 KO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이 이제 되면서 추후에 정영길 선수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니간은 굉장히 기복이 심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제가 속된 말로 뽕 빌라면은 진짜 한없이 강자인데 페이스가 한번 무너지면은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참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좀 약간 좀 그런 도깨비 같은 그런 그러니까 선수. 일반적인 챔피언이었어요. 네. 아주 뛰어난 챔피언도 아니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이제 퇴장한 그 그러니까 선수로 그런 보여진 거예요. 적이고 WBC를 조금 더 이어나가면 이제 말론 스탈링이 챔피언이 되고 그 허니간과의 시합에서 약간 그 논란의 판정이라고 뭐 여겨졌던 그 정영길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찬스를 받는데 뭐 이 시합은 뭐 그냥 그 물대로 흘러가서 판정패 당하는 그 진짜 그 매직맨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 허니간의 디펜스를 전혀 스탈링의 디펜스를 전혀 깨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리나 허니건보다 스탈링이 더 까다로운 선수예요. 뭐 강한지 안 강한지는 뭐 그 개인차가 있겠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스타일이고 정영일 선수는 그 이후에 이제 오잡기도 한번 스타링하고 그렇죠. 하는데 거의 똑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아시아인의 웰터급의 움직임의 한계 같은 거를 보여준 두 선수가 정영길이나 오잡기가 둘 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결국 스타링의 그 디펜스를 뭐 뚫지 못하는 뭐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정영길 선수도 글쎄 웰터급을 한국에 누굴 불러들여서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래서 허니건이 차라리 좀 기회였다고 봐요. 허니건은 뭐 이런 기교나 테크닉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11라운드까지 갔으면 언제 중간에 한번 찬스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외에 미국 선수들을 상대하기는 아시아인이 좀 역부족이죠. 사실 뭐 라이트급 위로는 지금은 또 얘기가 좀 틀리지만 그 당시에 라이트급 위로 아시아인이 그 특히 미국인 상대로 하는 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또 웰터급 WB를 후딱 넘으면 그 브릴랜드가 사실은 브릴랜드 이게 첫 번째가 아니죠. 그렇죠. 예. 두 번째. 처음에 이제 그 헤럴드 볼브레이트 선수를 이제 결정전에서 결정전에서 KO 시키고
챔피언이 돼서 그리고 마론 스탈링 같은 말론 스탈링에게 작살이 나면서 역전케어 약간 이기고 있다가 그 거의 그러니까 브릴랜드가 어떻게 보면 밀튼 맥크로리하고 좀 비슷한 체형인데 브릴랜드는 188cm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면은 뭐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이승순 선수를 이게 그냥 우리나라 그건 추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타이틀 도전 사상 좀 제일 허무했던 시합 중에 하나가 그 이승순 선수와의 이승순 선수의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순 선수도 뭐 이긴다고는 못 그러지만 내심 기대는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곧다가 한참 이승순 선수가 또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정말 허무하게 끝나버린. 예. 근데 이제 브릴랜드는 또 일본 와서도 방어전을 하죠. 브릴랜드가 그러니까 그 허니건이 버린 타이틀의 결정전을 브릴랜드가 챔피언이 돼서 스탈링한테 뺏긴 거고 네. 그리고 스탈링이 이제 이렇게 노 콘테스트가 되면서 다시 이제 챔피언이 브릴랜드가 네. 돼서 네. 그렇죠. 일본에 와서 오자키 우지오를 상대로 네. 이제 방어전도 하고 스위스인가 어디 날아가서도 그 한 번 하는데 마울로 마투레리인가 뭐 맞아요. 그래서 네 번을 방어합니다. 근데 그 초반에 그 올림픽 슈퍼스타에서 넘어와서 그 새는 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정도 무슨 그 웰터급에서는 좀 제3국 같은 일본 뭐 스위스 이런 데 와서도 방어전을 좀 했는데 결국은 또 체력의 그 맷집의 한계로 아론 데이비스라는 선수에게 또 한 방에 이기고 있던 시합을 한 방에 또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시합이 되죠. 그래서 뭐 지금 BA죠. BA. 네, 그래서 WBA는 이제 아론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이제 챔피언이 됐는데 이 선수도 나중에 뭐 주니어 미들까지 하지만 그냥 그 정도 뭐 아주 탑 레벨이긴 하지만 뭐 아주 그 뭐 명챔피언 뭐 이런 대열에는 안 들어가는 선수고 WBC는 어떻게 됐지? 스탈링이 챔피언 되고 정영길하고 오자키하고 방어전을 하고 WBC 챔피언이 됐다가 누구한테 뺏기죠? 모리스 블로커인가요? 모리스 모리스 블로커한테. 블로커에게 그 아웃복싱에 말려서 뺏기죠. 그 모리스 블로커는 밀튼 맥크롤이나 이에나하고 또 틀린 장신. 모리스 블로커도 185, 6? 예. 그 정도 되는 그 굉장히 장신인데 여기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맷집에 또 그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판정패 하고 이제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해서 WBA, WBC 아니고 이제 IBF 쪽을 보면 IBF는 이제 초창기에는 뭐 누가 있었죠? 챔피언이? IBF 챔피언 누가 IBF 있었어요? 챔피언은 도널드 커리가 초대 챔피언이에요. 그거는 뭐 같이 그냥 해준 거고. 그래서 IBF는 이제 그 90년대 초반은 8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아주 걸출한 선수가 하나 나오는데 자마이카 출신의 사이먼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나와요. 예. 근데 사실 요 당시에 이제 말론 스탈링, 뭐 로이드 허니간, 뭐 브릴랜드 막 있었는데 이 사이먼 브라운이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제 1위 같은 느낌. 그렇죠. 굉장히 주먹이 있고 굉장히 그 움직임도 좋고 뭐 방어전도 계속 그 횟수를 해가면서 그 차수를 높이는데 아주 강렬한 그 다른 선수보다 좀 더 강렬한 어떤 인상의 그 사이먼 브라운이 이제 IBF에서 있었고 WBO는 이제 나중에 창설되고 이제 80년대 후반인데 여기는 뭐 처음에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선수고 그 2대인가 3대 맨닝 갤러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정말 오하이오 미국 사는 사람한테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오하이오는 사실 복싱으로는 시골이거든요. 거기 선수인데 세계 챔피언이 되고 미국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별로 방어전 많이 못하고 호주 그다음에 그 덴마크의 그 커트보 야곱센이라는 선수가 3번을 그 덴마크에서 해요. 그러니까 나름 돈은 좀 벌었겠어. 그리고 뭐 그 호주 와서 방어전하고 미국에서도 어디 라스베가스, 뉴욕 이런 데 아니고 어디 지방에서 하는데 방어전은 꽤 많이 했어요. 한 7, 8차까지 방어전을 했고 뭐 WBO 이후에 이제 뭐 임원 그 당시에는 WBO 챔피언에 아예 관심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맨닝 갤러웨이는 뭐 34승 11패인가 34. 63승 19패네 종신이. 그러니까 뭐 그냥 세계 챔피언 될 만한 그릇은 아닌데 어쨌든 나름대로 세계 챔피언이라고 뭐 호주 가서 방어전하고 덴마크 3번 오고 영국 가서도 하나 좀 그 실적이 패트 바레트라고 굉장히 영국의 유망주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선수를 판정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웰터급 챔피언인데 63승 19패에 14KO. 그러니까 뭐 대충 아시겠죠? 그냥 그 복싱하는 거 보면 약간 키 큰 에디 가족 같다 그러나? 막 그냥 뭐 두서없이 나가는 펀치 뭐 그리고 그냥 그 정도 선수였는데
요 선수 이후에 이제 이먼 라흐란이라는 그 영국 선수가 또 챔피언 잠깐 돼서 뭐 몇 번 방어전하고 그다음에 잠깐이지만 그 호세 루이스 로페즈라고 그 멕시코의 아주 강타자가 거기는 괜찮았죠. 네. 그래도 나중에 아이코 코테이랑 무승부까지 하고. 네, 그래서 그 선수가 나오면서 이제 WBO도 조금 자리를 잡고 WBO는 사실 좀 그럴 만한 선수가 나온 게 이제 다니엘 산토스라는 선수가 나옵니다. 2000년대 들어섭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먼저 가는 건데 안토니오 마가리토라는 이제 선수가 나오면서 나름 이제 그 시대부터 WBO 챔피언도 조금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가 나왔고 그 다니엘 산토스라고 이제 푸에르토리코 선수인데 굉장히 그 활발한 복싱하고 상당히 잘생기고 나름 쇼맨십도 있는 선수가 하고 이제 챔피언이 되죠 웰터. 그래서 다니엘 산토스 이 선수는 뭐 나중에 주니어미들도 챔피언하고 미국 링에도 굉장히 많이 섰고 또 근데 의외로 또 장수를 하지 못했어요. 다니엘 산토스도. 그렇죠. 뭐 챔피언 됐다 금방 뺏기고. 근데 이제 이 선수 뭐 실적이라 뭐 하지만 이제 안토니오 마가리토랑 첫 도전한 게 이제 산토스인데. 그건 눈부상. 1라운드 노 콘테스트로 이제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때는 졌죠. 코토에 이제 복수. 앞선 경기니까 복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뭐 마가리토는 이후에 뭐 코토와 뭐 석고리토라 그래가지고 뭐 석고를 발랐네 뭐. 그 경기는 되게 임팩트가 컸어요. 그거 그리고 뭐 이제 파키아와 웨이시합해서 마가리토는 꽤 이제 알려졌는데. 그 석고만 아니었으면 그렇죠. 그 경기는 아주 명승부. 그래서 산토스는 어쨌든 뭐 이 선수를 2번을 이겼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뭐 나중에 그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 돼서 오히려 더 활동을 많이 했던 게 이제 다니엘 산토스고. 그래서 WBO도 이제 다니엘 산토스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인지도 있는 선수들이 나왔고. 그래서 IBF의 사이먼 브라운은 그 모리스 브로크와 통합전을 하던가. 하죠. 네. 그러니까 WBC 챔피언이 모리스고 IBF가 사이먼 브라운이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이먼 브라운이 모리스 블로코 때문에 복싱을 시작했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 절친하게 이제 잘하면서 둘 다 이제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링에서 맞부딪혀야 되는 운명이 되면서 결국 그때 이제 사이먼 브라운은 10회 KO죠. 통합전에 10회 KO 시키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친구한테 가죠. 그래서 맞고 저 앞으로 막 걸어가듯이 그렇죠. 걸어가고 MBC 콘테스트에서도 그거 해줬어요. 했는데 그 역시 사이먼 브라운이 한 수 위고 모리스 브로커는 역시 그 맷집의 어떤 한계를 드러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통합을 하는데. 이게 통합이 오래 안 가죠. 그렇죠. 네. 바로 또 찢어지죠. 네. 해가지고 그러면서 트리니다드가 이제 모리스 블로커가 또 IBF 챔피언이 됩니다. 네. 추후에 그러면서 그 모리스 블로커를 2회 KO 시키고 트리니다드가 이제 챔피언에 오르죠. IBF는. 그 WBA는 그 아까 마크 브릴랜드를 이겼던 그 아론 데이비스가 뭐 올해는 못 갔고 멜드릭 테일러라고 또 하나의 올림픽 아마추어 스타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멜드릭 테일러 뭐 이런 애들 나오면서 또 복싱이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디펜시브하고 너무 빠른 스피드. 이게 어떻게 보면 멜드릭 테일러 뭐 나중에 뭐 결국은 플로이드 메이웨더까지 가는 그 미국 아마추어 흑인 스타의 그 퍼니를 휘테커는 그래도 좀 나은데 그 빠른 애들 그냥 빠른 애들. 멜드릭 테일러가 어쨌든 아론 데이비스를 잡고 챔피언이 되고. 차라리 멜드릭 테일러가 이제 웰터에서 장수를 못했죠. 그런데 멜드릭 테일러 잡았던 그 크리산토 에스파나라는 베네zuela 선수가 상당히 그 매력적이었어요. 거기는 하드펀치. 장신의 아주 멜드릭 테일러를 곤죽을 만들고 챔피언이 되는데 역시 이제 베네zuela 선수다 보니까 뭐 코테이에게 곤죽이 되죠. 이제. 그래서 뭐 영국 가서 방어전 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중앙엔 못 쓰고 있다가 이제 후에 아이크 코티를 만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타이틀을 뺏기고 또 아이크 코티라는 또 아주 걸출한 스타, 웰터급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스타가 나오고 이게 지금 WBA죠. 예, WBA입니다. 근데 그 라이트급 선수였던 에르네스토 에스파냐 있잖아요. 에르네스토 에스파냐랑 크리산토 에스파냐가 어떤 형제지간인가요? 형제인가요? 시대가 거의 한 10년 차이가 나는. 그렇군요. 나이 차이 많은 형제예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이름이 같은데 이렇게 성이 에스파냐가 많지가 않거든요. 체형도 비슷하잖아. 그렇죠. 그 에르네스토 에스파냐 아들샵을 내가 주심을 한번 봤는데 중국에서. 그러셨어요? 그 몇 년 전에 WBC 인터내셔널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중국에 주심 보라고 배정이 가서 갔더니 중국에하고 하는데 에르네스토 에스파냐야 이름이. 시아버지하고 똑같아. 에르네스토 에스파냐 주니어.
근데 전적도 이렇게 보니까 진 것도 많은데 이긴 건 거의 다 KO야. 그러니까 지아버지 같은 아파트 스타일. 비슷하네. 그 에르네스토 에스파냐가 올해는 못 갔어도 그 네, 임팩트가 있었죠. 있었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 시합도 1라운드에 레이맨 1라운드에 서로 뭐 다운 한 번씩 같은 라운드에 뭐얘 다운 한 번 되고 쟤 다운 한 번 되고 정신없이 만들더니 그 테크닉은 아무래도 좀 밀리더라고. 그러다가 9라운드인가 눈치져져 가지고 결국 채점으로 끝났는데 지아버지 같아. 체형도 그 왜 긴 체형 있잖아요. 그리고 하드 펀쳐고. 팬은 많은데 그리고 테크닉 없고. 이긴 건 다 KO. 그리고 테크닉 없고. 테크닉은 그럼 쿨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렬한 맛은 또 없고. 그냥 회초리 같이 치는.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이제 멜드릭 산토 에스파 그러니까 WBA 네, WBA부터 쭉 나가보죠. 그래서 아이코 카티가 이제 챔피언 되죠.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아마추어 경력은 굉장히 길고, 그렇죠. 가나 아주마 넬슨에 이은 이제 가나의 이제 스타가 나오는 거죠. 했는데 여기도 한국 선수가 한 명 또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또 그 역시 또 매력적인 한국의 복서하면 황준석이 이어서 박정호 선수가 등장하는데 동양 타이틀을 13번 방어했나요? 네. 저 12번인가요? 정말 3번 했는데 좋아했습니다. 원정을 몇 번을 했죠? 매력적인 2번 했죠. 원정 2번 했죠. 2번 진- 해서 요시노 히로유키와 진토 사토 사토. 진도쿠 2번 했죠. 그래서 일단 박정우 선수는 정말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으로 알고 그렇죠. 정말 치고받고의 정수를 보여주는. 혼을 불사르는 복수예요. 요시노 히로유키도 참그 그래서 참 그 박정우 터프가 선수는 이제 있네. 첫 동양 도전이 이제 그 오자키에게 했다가 처참한 KO패 당하고 오해 네, KO로 네. 처참한 KO패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용배 선수 조용배 선수를 사실은 조용배 선수가 그 당시에는 뭐 세계를 볼 웰터급의 뭐 그렇다고 그랬죠. 임제가 등장했는데 했는데 박정우 선수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 무명이었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배 선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 시합이었어요. 당시 전적이 12연승 11KO였나? 그 그랬나요? 조용배 선수가 데뷔 9연속 KO승인가 10연속 KO승을 하고 한 번 무승부를 했어요. 그래서 10승 11승 1무 그 전적이었고 한 번 빼고 다 KO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선수는 한 번 동양 타이틀 도전해서 오자키에게 KO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배 선수가 이제 이길 것으로. 그러니까 극동 프로모션 거의 마지막 시점이어서 이여루 선수가 헬스로 와서 꺾고 이제 두 체급 석권할 때 조용배 선수가 동양 타이틀을 땄어요. 그래서 그 첫 경기 방어전이 이제 볼 수 없을까요? 그렇죠. 그 조용배 박정우 선수 시합은 내가 못 봤어.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네. 못 봤어. 너무 궁금한데. 그게 몇 년도예요? 90년대. 정말 재밌다 그러던데. 뭐 6라운드까지 어쨌든 주먹을 쉬지를 않아요. 박정호 선수 스타일에 조용배 선수가 말려 들어가서 계속 치고 받다가 이제 끝나는 시합인데 그러면서 박정호 선수가 한 뼘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챔피언이 돼서. 그 일본 가서 그 사토 진토쿠 선수도 KO 펀쳐고 굉장히 유망했는데 그렇죠. 다운 네. 뺏기고 역전 KO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선수 전적도 황당 뭐 17전 1무 16승 15KO인가? 15승 15KO 1패. 15승 15KO.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원정 그 요시노도 일본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최다 방어 기록하고 터프가요. 나도 웰터급. 주니어 일단 나중에 뭐 코이하고도 그렇죠. 하고 뭐 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도 또 KO로 이기고 네. 해가지고 그 요시노가 사토를 KO 시켰었어요. 요시노가 이제 쭉 방어전 10번 방어전 일본 타이틀 할 때 그때 이제 KO승을 했었었는데 그 경기도 본 것 같네요. 그때 그 당시에 박정호 선수가 차라리 도전했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승산을 높일 수가 있었는데 이미 너무 늦을 때 세계 도전이 결정이 됐던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깝네요. 세계 도전하기 전에 전초전이라고 가졌던 경기를 윤석현 선수랑 했는데 그 경기에서 판정으로 집니다. 근데 운 없게 진 게 아니고 저 선수가 거의 배터리가 다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지니까 그리고 도전에 나섰기 때문에 너무 무기력했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 사실 세계 타이틀 도전하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격전을 치르고 너무 기간을 오래 네, 허비하고 너무 너무 많이 격전을- 맞는 복싱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맞았고. 그리고 카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차라리 박정호 선수가 허니간 같은 선수하고 지지고 볶았으면 모르는데 그거 해볼 만했죠. 네. 그러면 해볼 만하고 차라리 브리랜드 같이 좀 맷집 약한 애를 어떻게 좀 해봤는데 카티는 너무 그 단단하죠. 지금 얘기한 선수들과는 또 다른 견고함이 있고 경고하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복싱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시합도 보면
그 마지막 잽에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 라이트를 거의 안 써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티키 스톱 전에 라이트 쓰기 시작하니까 레프리가 스톱을 시키는. 근데 그 잽을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우술이라만큼 다 허용을 해버리니까. 준배영님 그 레프리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결정타가 안 들어왔는데 잼 몇 방 들어간 거가 고작인데 딱 이렇게 레프리가 보기에 상대 선수가 뭔가 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그러면 그래도 그 경기 중단 그 레프리 스톱이 들어가요. 박정호 시합은 보면 레프리가 일단 한국 선수를 과소평가했고 아. 그 다음에 부상이 심했으니까 그 더 이상 뭐 해봐야 뭐 그러니까 부상이 없었으면 좀 더 뒀을지도 몰라요. 근데 눈 부상이 워낙 심하고 그 당시에가 이제 뭐 우리나라 선수 가면은 막 이승수 선수장 나고 네. 김상현 선수장 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좀 스톱을 멕시칸이나 뭐 같은 조건이면 이런 선수보다는 동양권 선수를 좀 빨리 잡는 경향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할 의사도 없었잖아요, 근데 박정호. 그때는 전혀 빠르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냥 당연히 더 안 있으면 되겠다. 더 처참하게 되겠다는 네. 느낌이었고, 박정호 선수도 뭐 그냥 수긍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느낌. 포기한 식으로. 콰티가 아직 자기 힘 한 20%밖에 안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면 맞아 죽을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저거고. 그 시합이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휘테커가 훌리오 세자르 바스케스한테 도전했던 시합 언더카드였어요. 맞아요. 그 네체급 석권을 이제 해서 박정호 선수 시합이 그냥 끝나면서 아예 빨리 휘테커랑 바스케스 경기나 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박정호 선수는 뭐 일단 아시아에선 그래도 웰터급에서 대단했죠. 대단한 그럼요. 저거였는데 네. 역시 그 웰터급이란 한계. 그리고 콰티가 또 그 세계 챔피언 중에 특출난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론 스타링이나 허니간하고 붙었으면 특히 허니간 같은 경우는 박정호가 뭐 이길이라고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면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리고 말론 스타링한테도 그렇게는 공격을 안 당했을 거예요. 적어도. 그리고 모르죠 또 말론 스타링 같이 디펜스한 선수는 박정호 선수가 끊임없이 파고들면 좀 질려가지고 좀 어렵게 뭐 갈 수도 있었는데 콰티는 뭐 워낙 그 중에도 견고하고 테크니션이니까 그래서 이 콰티는 이제 이후에 그 호야와 가만있어 봐. 그렇죠. WBC가 어떻게 됐는데 호야와 통합전을 하지? WBC는 이렇게 됩니다. WBC는 이제 그 휘테커가 올라가서 버디 맥커트를 잡고 챔피언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이먼 브라운이 이제 그 통합 챔피언 되고 그 타이틀을 이쪽 거 IBF는 반납을 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블로커가 다시 챔피언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 브라운도 롱런 하겠다는데 느닷없이 이제 그 휘테커가 올라오죠. 아니요, 이제 제임스 버디 맥커트. 제임스 버디맨 뉴요커. 이 선수도 뭐 테크니션이고 나중에 뭐 휘테커하고도 2연전을 하고 그 정도. 휘테커가 웰터급에 이제 등장을 하죠. 라이트급, 주니어 웰터급 거쳐서 그러면서 이제 휘테커가 방어전을 쭉 해오는 와중에 이제 훌리오 세자르 바스케스도 이기고 네체급도 석권을 하고 장수 챔피언으로 쭉 갔죠. 윌프레도 리베라랑도 2번 하고 또 디오벨리스 우르타도랑 할 때는 계속 레프트만 한 10발을 내리치면서 KO를 시키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중계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오스카 델라 호야가 그 치고 올라오면서 97년 4월일 거예요. 선수가 이제 맞붙으면서 호야가 이제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호야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뭐 역시 또 미국의 또 슈퍼스타. 그래가지고 주니어 라이트급 첫 세계 챔피언이 WBO 주니어 라이트급 슈퍼 페더부터 해가지고 라이트 주니어 웰터 그러니까 슈퍼 라이트 그래서 이제 웰터까지 올라와서 휘테커를 이기는데 그 시합은 뭐 그냥 호야답게 이긴 시합. 그러니까 호야 휘테커 시합이 논란의 판정이라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TVN 스포츠에서 이제 한번 그 경기를 다시 이제 했었는데 한 차례 다운을 호야가 뺐거든요. 물론 이제 다운 같은 다운은 아니었지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다른 무리가 없는 그런 판정이었던 것 같은데 휘테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했던 그런 시합이죠. 하늘 휘테커도 요 근간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돌아가셨는데 64년생이든가 5년생이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64년생입니다. 역시 뭐 올림픽 메달리스트고 라이트급으로 시작해서 그 루이스 라미레스를 이기고 이제 챔피언이 됐고 했는데 이 휘테커도 굉장히 루이스 라미레스한테 첫 도전에서 지고 그렉 호겐을 이기고 챔피언이 되죠. 그래서 루이스 라미레스랑 통합전 IBF 챔피언이 되죠. 라이트급. 근데 이 휘테커도 정말 또 희한한 선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별로 볼 수 없을 것 같은. 지금 휘테커에 재래가 나타났어요. 업그레이드된 샤쿠르 스티븐슨이라고. 휘테커보다 훨씬 공격적이면서 디펜스가 휘테커를 능가하는. 근데 정말 슈퍼스타의 자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샤쿠라 스티븐스는 휘테커의 그 능글능글함이 없어요. 그런가요? 그 휘테커의 그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여요. 휘테커의 시합 도중에 벌리는 그 능글능글함 있잖아요. 그 여유, 뭐 이상한 모션, 뭐 해가지고. 물론 그런 퍼포먼스는 이제 없는데 스티븐스는 여태까지 한 라운드도 거의 뺏긴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오스카 발데스랑 한두 라운드 정도 그 외에는 모든 라운드를 다 이겨가니까. 샤쿠라 스티븐스는 데빈 헨리한테 하자 그러니까 데빈 헨리가 체급을 올리고 도망가 버리던데. 지금 레지스 프로그레스랑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요. 그래서 휘테커도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방영을 했는데 뭐 그 강자들하고 많이 싸웠죠. 많이. 그 라이트급 뭐 주니어 웰터급 뭐 라파엘 피네다 그리고 웰터급 올라서 내노라는 강자들하고 이겼는데 항상 여유로운 시합을 하고 뭐 KO가 많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 굉장히 개성 있는. 또한 그리고 차베스를 저지하면서 그래서 하고. 차베스와의 시합은 뭐 그것도 한번 나중에 논란의 판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미 했어요. 했어요? 이미 했습니다. 차베스가 졌지? 그럼요. 그래서 휘테커는 항상 그 여유로운 시합 그리고 뭐 진짜 그 시합 자체를 즐기는 듯한 뭐 자기 혼자서 막 그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그 굉장히 디펜시브한 복싱을 하면서도 그 별로 지루하지 않은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엔 좀 지루했어요. 사실 지금 다시 보면 그래도 휘테커만의 그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휘테커 복싱이. 지루할 수 있죠. 그래서 키는 별로 안 큰데 어쨌든 그렇다고 뭐 강펀쳐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솜주먹도 아니고 일단 인파이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절대 싸움을 걸질 않으니까 너무 좀 안전운행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안전운행을. 근데 그것도 기량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건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막 크린치하면서 남의 뒤로 돌아가가지고 뭐 엉덩이 치고 뭐 이상하게 뭐 백스텝 이상하게 밟고 하는 하여간 특이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휘테커가 그러고 이제 호야가 돼서 WBC 챔피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크 커티하고 통합전을 하고. 통합전이 아니고 커티가 호세 루이스 로페스와 무승부로 이제 방어를 한 다음에 부상 때문에 그 한 1년간을 시합을 못 해요. 그때 WBA와 마찰이 생기면서 타이틀을 그리고 이제 호야와 결정이 됐을 때 통합전을 가고 싶어 했는데 WBA에서 단호하게 타이틀을 박탈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WBC 타이틀에 도전하는 형식으로 호야의 6차 방어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됐어요. 99년 2월입니다. 야, 요 시합이 또 이제 웰터급의 명승부 중에 하나죠. 백미죠, 백미. 진짜 호야를 다시 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나약한 이미지였던 호야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야도 웰터가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라이트 뭐 주니어 페더 다 주니어 라이트 다 했지만 그래서 요 시합 정말 재밌었죠.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보고 다운이 어떻게 되더라 서로? 6라운드에 호야가 먼저 다운을 시키는데 바로 커티가 다운을 뺐죠. 그리고 12라운드에 호야가 또 다운을 시키면서 아닌가요? 6라운드에 다운을 주고받지 않고 호야가 먼저 되고 12라운드에 다운을 뺐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라스트 라운드는 정말 그 헌즈 레너드 전 못지않은 리치 헬펀이 스톱을 시켰어도 사실 할 말이 없었던 호야가 러시였는데 그 주먹이 진짜 안 보이게 나가고 그렇다고 코티가 막 맞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코티도 뭐 유효탄 웃지만 막 하고 정말 재밌었던 웰터급. 와, 긴장감이 1라운드부터 대단했던 시합이에요. 호야에게 절대 밀리지 않던 그 코티. 그러니까 이런 뭐 내가 나이가 먹어서인지 모르지만 레너드 헌즈 뭐 카티 호야 뭐 트리니다드 발가스 이런 시합 보다가 지금 시합 보면은 좀 싱거운 거 같은 거야. 그래서 뭐 트리니다드 발가스도 어차피 주니어 미들로 싸웠지만 그게 뭐 트리니다드가 웰터급 선수였으니까 그렇죠. 야, 그 시합도 서로 다운 주고 받으면서 하는 거 보면 진짜 백병전의 진수죠. 지금 뭐 크로포드가 잘하죠. 잘하고 크로포드가 뭐 지금 뭐 트리니다드니 뭐 다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익사이팅한 거는 그때 못지않게 뭐 쿠에바스 시합도 익사이팅했으니까. 바르가스 위치가 약간
보비 차콘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보비 차콘보다는 좀 높지. 보다는 하이그레이드라고 좀- 생각해요. 보비 차콘 같은 건 요리보이 캄파스, 요리보이 라울 콤퍼스 마르케스. 라울 마르케스. 그러니까 지기도 잘 지고 케어 펀치는 있는데. 바르가스 참 정신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처음에 나왔는데 그 20세 동안에 뭐 그 예. 약간 그 양아치 같이 생겼는데 머리 이상하게 염색해가지고 금발에다가 아들도 지하고 똑같이 염색시켜 놓고 했는데 상당히 매력 있는 선수였어요. 예. 똑같이 염색시켜 놓던 그 아들이 그- 지금 전승입니다. 아, 새 멕시칸의 아들이 전부 멕시칸의 전승이에요. 피가 느껴지는 복싱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았어요. 바르가스 바르가스. 복싱을. 맞아요. 그래서 예, 호야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죠. 예. 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이제 호야와 코티의 경기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트리니다드라든지 또 다른 얘기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터급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